1919년부터 일본이 처음 잠수함 국산화를 시도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기업이 있습니다. 이게 어느 기업이냐면은 가와사키였습니다. 오토바이 만드는. 그죠? 주식회사로 바뀌면서 사장을 외부 전문 경영인을 영입합니다. 오, 굉장하네요. 네, 그때 영입된 사람이 마츠카타 코지로라는 사람이었어요. 독일의 기술을 더 빼오는 교섭을 벌이죠. 그래서 이 U142 잠수함의 도면을 바탕으로 일본 해군 최초의 순양 잠수함 1호를 건조합니다. 당시에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일본도 달려들었고 네덜란드에서도 몇 척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벨기에도 뛰어듭니다. 그래서 다 뛰어들어서 설계 도면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 독일 측 기술자들의 말에 의하면 일본 측이 가장 진정성 있었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네. 돈의 진정성 처음에는 아니에요? 눈으로 보는 결국은? 거겠지. 네, 그러니까 돈도 돈이고 네. 자기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이런 거 잘하잖아 막. 제가 그 진정성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어떻게 알아요 그런 그게 걸? 굉장히 재밌는 일화인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가와사키 조선소 사장 마츠카타 코지로가 사실 취미가 또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술품 수집이었어요. 미술품을 굉장히 모으는 걸 좋아해서 처음에 많이 모은 건 일본의 왜 에도 시대 풍속화로 우키요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풍속화들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모아서 컬렉션이 한 8,000점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거의 박물관 수준이네. 모으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이 관심이 서양화 쪽으로 넘어가서 이번엔 또 서양 미술 작품들을 이제 사 모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독일 기술을 빼오기 위해서 유럽 출장을 갔을 때 기술만 빼온 게 아니라 자기 콜렉션도 굉장히 늘려놓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모네가 그때 아직 살아있었거든요. 와 살아있을 때예요? 네, 그래서 모네 수련 연작 중에서 2점도 직접 모네한테 샀다고 굉장한 그러고요. 거예요, 이거. 모네가 살아있을 때 수련을 샀다는 거 굉장히 네. 안 와닿는다. 그리고 이게 또 재밌는 인연이 있는 것이 서양 인상파 화가들에게 사실 큰 영향을 준 게 이 우키요에예요. 일본에 19세기에 도자기 수출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 도자기 수출할 때 포장지로 이 우키요에들이 많이 쓰였거든요. 그걸 딱 보고서 도자기랑 딸려온 이걸 보고서 서양 인상파 화가들이 야 이거 되게 신기한 그림이다. 일본 관련 인물화도 상당히 그리죠. 그렇죠. 인상파. 그래서 이게 화가들이. 자포니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하나 제페니즘 같은 예. 거. 네, 어떤 일본의 도자기라든가 뭐 이런 게 유럽에 들어가면서 이제 유명해진 분 분명히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도자기 하면 사실 영국 해가지고 있었는데 일본에서 이렇게 좋은 도자기들이 있어. 근데 사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전에도 네덜란드하고 왕래를 하면서 유럽 내에서 일본에 대한 명성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가사키 쪽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묵는 지역만 따로 이렇게 딱 해놓은 데가 있었거든요. 부채 모양으로 딱. 네네네. 그래서 그 지역을 통해서 워낙 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메이지 유신 이후에 유럽에서 일본의 뭐 문화라든가 예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좀 수용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항구 주군에 이제 네. 중국인들이 또 모여 사는 동네가 있어요. 네네네네. 거기서 탄생한 게 이제 나가사키 짬뽕.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옆에 이제 대지마라고 해서 네. 대지마에서 네덜란드 사람들이 네네. 딱 거주하는 지역이 있었죠. 당연히 인상파 화가들도 그것 때문에 일본에게 굉장히 친밀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는데 왜 작품까지 사주다니 하면서 되게 소문이 좋게 났어요. 그러면서 미술계. 이제 오키오 좀 이렇게 전해주면서 요거 일본에서 갖고 온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독일 사람들 마음을 움직였냐면은 교섭을 할 때 야 내가 너네 그 잠수함 도면을 좀 사고 싶다. 야 너네가 잠수함 도면 사가서 뭐 할 건데 뭐 너네 기술이나 있어라고 했는데 아니 내가 물론 뭐 너네 잠수함에도 관심이 있지만은 나는 너네 잠수함을 보면은 정말 예술품이라는 생각이 든다. 너네 도면을 좀 대충 구경을 해보니까 이거는 예술 작품에 못지않다. 근데 내가 유명한 미술품 수집가 아니겠냐. 그러니까 너네 도면도 수집할 수 있게 해달라. 아 미술품처럼. 네, 그런 식으로 하니까 독일 사람들 굉장히 기분이 좋았겠죠. 물론 뭐 사실 이것 때문에만 넘겨주진 않았을 겁니다. 사실 뭐 더 깊은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독일의 전후에 일감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면 거래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도면을 갖고 가서는 선체는 만들 수 있지만은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여러 가지 부품이라든가 기계류는 당연히 못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야 내가 선체는 우리가 만들겠지만 그런 건 너네가 공급을 해줘라.
그 조건으로 아마 두루두루해서 넘겨줬겠죠. 그러니까 일본이 잠수함을 만들었을 때 가장 고생한 부분 중에 하나가 소재 부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소재 부분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독일 기술자들이 가면서 그 소재 부분에 일정 부분의 어떤 해결을 해줬다고. 가와사키 조선의 기술을 전수해준 한스테헬 박사가 끝나고 나서 일본에 끝나고 나서 넘어간 데가 네덜란드입니다. 바로. 그래서 네덜란드 가서 역시 기술 지도를 하고 그래서 그때 독일 기술이 또 네덜란드에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많이 넘어갔고 한 가지 재미있는 건 이 마츠카타의 이제 말로는 좀 좋지 않았어요. 그런 식으로 컬렉션을 10,000점 이상 굉장히 많이 모았는데 가와사키 조선이 그 뒤에 큰 타격을 입습니다. 대전이 끝나고 나서 당연히 일본도 그 당시 과잉 생산된 물자 때문에 그 다음 불황이 오고 가와사키가 거의 뭐 파산 지경에 이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군과 커넥션을 잘 쌓아놓은 덕분에 해군에서 쟤는 그래도 방위산업체잖아 우리 살려야 돼 라고 하면서 살아남았죠. 그림 좀 팔면 되었을 텐데. 그림은 나중에 굉장히 빛의 운명을 받은 게 그때 많이 또 팔았고 망하면서 그리고 작품들을 갖다가 유럽에 많이 짱 박아놓고 있었는데 회수를 못했고. 창고에 불이 나서 일부가 타버리기도 하고 배상금 쪽으로 다 이제 압류당한 것도 있고 해서 그 뒤에 반환된 건 많지 않습니다. 자, 일본의 잠수함 기술, 그러니까 독일에서 잘 갖고 왔고 기술자들 뭐 어떤 기술 이전도 많이 받았고, 근데 활약은 많이 못한 이유는 어떤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일단 처음에는 잠수함 숫자가 부족했습니다. 대전시에 7개 잠수전대가 있지만 거기엔 64척. 물론 그때는 미국도 잠수함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서 미국도 당시에 태평양에는 55척밖에 없어갖고 일단 잠수함 작전을 많이 할 상황이 못 된 게 하나의 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얘네들의 운용 교리를 잘못 잡은 것이 있습니다. 일본은 잠수함을 함대 결전에 쓰는데 집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른 나라에서 주목하고 있던 통상 파괴전에 너무 간과를 해요. 근데 이 문제는 사실 이전부터 일본 잠수함대 내에서 우리도 교리를 바꿔야 된다.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적의 상선을 기습하고 적의 교통로를 끊는 데 집중을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계속 나왔어요. 그러니까 독일의 동맹국인 독일의 활약을 봤을 거예요. 네, 동맹국의 활약도 보고 심지어 자기들이 여러 가지 훈련을 해본 결과도 그렇습니다. 바로 개전 1년 전에 얘네들도 대연습을 합니다. 이때 제3 잠수전대와 제5 잠수전대가 훈련을 해보니까 제3 잠수전대는 9척을 갖고 적 수송선 87척을 격침할 수 있다는 이 결과가 나왔고 5 잠수전대는 7척으로 46척을 격침시킬 수 있다는 이걸 갖다가 보였습니다마는 그런데도 해군 수뇌부에서는 아니야 너네는 함대 결전에 집중을 해 라고 방침을 바꾸지가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나중에야 이제 요거에 대한 인식을 좀 조금씩 바꾸기 시작을 해서 남방작전이 끝나고 인도양으로 넘어갈 때 그때 그러면 인도양 쪽에서 한번 통상 파괴전을 실시해 보자라고 처음 시도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때 터지게 된 게 과달카날 전역이었죠. 과달카날 전역이 되면서 그때 잠수함이 뭘로 전용이 됐습니까? 수송선으로 전용이 됐죠. 보급함으로. 그러다 보니까 다 그쪽에 투입되면서 결국에 어이없게 소모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함대 결전으로 잠수함을 쓰려고 했을 때 큰 패착이 뭐냐. 일단 잠수함은 수상 속도도 수중 속도도 전함이나 구축함보다 훨씬 느려요. 특히 구축함이 정말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함대 결전으로서는 이게 중과부적이에요. 근데 수송선단이란 건 엄청 많고 집단으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훨씬 느리단 말이죠. 이게 바로 잠수함이 원하는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본은 항상 공격 오로지. 그리고 거기 단어 제일 많이 쓰는 단어 결전. 결전. 이 게임에서 보면은요 유일하게 일본만 쓰는 단어가 뭐냐면 일기토라는 단어를 써요. 단기 접전, 단기 결전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건데 어떤 문화, 뭐 해군의 문화인 거잖아요. 그럼 이런 문화가 형성되는 것 자체는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건 아니죠. 오랜 역사를 좀 봐야 될 것 그래요?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워낙 전쟁이 많았습니다. 일본의 역사를 보면 일본이 중앙 정부를 가지고서는 이렇게 운영된 역사가 거의 없거든요. 중앙 집권제가 거의. 네, 그러니까 이제 지역마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어떻게 보면은 서양에 있었던 봉건제라는 게 계속 유지됐던 게 일본이라는 데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전쟁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쟁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하니까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제 전쟁 방식의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저는 사실은 단기 결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의
자기들의 방식들이 저는 좀 생겨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약간 이해가 가네요. 네. 계속해서 갈려나가는 전쟁을 하다 보면 네. 서로가 소모가 되면 다른 사람한테 당하니까 한 방에 빡 하고 끝내야 서로 피해가 많지 않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전략적 수준의 가치가 아니라 그러니까 결전을 위한 되게 보조적인 역할을 한 건데 그런 어떤 잠수함에 대해서 또 하필 또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서 기술을 또 가져오려고 했다라는 게 사실 그게 딱 뭔가 매칭이 잘 안 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잠수함의 가치에 대해서 네. 오판을 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의 본래 목적이 무엇냐에 좀 집중을 해야 돼요. 네. 사실 잠수함은 절대 그 전투용이 아니었거든요. 이 당시만 해도. 네. 지금은 다르지만 이 당시만 해도 전투용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통상 파괴 작전을 위한 거였지. 적을 괴롭히기 위한 무기잖아요. 결전을 하는 무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지금 육군으로 말하면 특수부대 같은 이런 게릴라 작전을 할 수 있는 적의 보급로를 괴롭힐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거기를 너무 간과하고 이제 다 밀어넣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통상은 많은 이제 무기나 이런 거를 도입을 할 때 상대방의 교리랑 어떻게 보면 무기를 같이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좀 일본은 그걸 어떻게 보면은 별도로 좀 된 부분이 근데 그게 처음부터 이제 문제가 급하게 아니었을까. 빨리 이 네. 발전시키려고 하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네.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되게 본업에 충실해라. 정말 중요한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뭘 하다 보면 아 내가 요거에다가 뭐를 다른 걸 좀 집어넣으면 이게 멀티 펑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기본적인 자기가 정말 해야 되는 그런 작업들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제 누구든지 뭐가 되면 내가 뭐든지 막 하고 싶잖아요. 네네네. 일을 벌리고 막 새로운 걸 하고 진짜 멀티 펑션 할 네네. 때 저도 이제 부원장을 좀 오래 했어요. 한 3년을 했는데 부원장의 역할이 뭐냐 하면은 아니 되옵니다. 입니다. 아 이겁니까? 우리 사극 보면 불가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부원장들이 하는 역할이 아니 되옵니다. 본업에 충실하십시오. 근데 딱 저는 그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이런 목표의 분산이 딱 생산량에도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네. 대전 이후에 일본이 생산한 잠수함이 120척인데 근데 이게 전형적인 이 소량 다품종으로 뽑아냅니다. 네, 일본이 가장 많이 만든 이 잠수함 종류가 그러니까 로 35형, 로 100형 이 두 가지 종류인데 네. 각각 18척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나라랑 비교해 보면은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게 독일은 네. 딱 중형 잠수함 7형 시리즈에 집중을 해갖고 7시형만 659척을 뽑아냈습니다. 대전 중에. 미국도 가토급, 발라호급만 195척을 집중해서 뽑아냈기 때문에 이게 그만큼 생산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굉장하네요. 이거 잠수함을 소량 다품종을 한다는 게 와. 네. 그러니까 그게 더 놀라워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 노력이 있으면 네. 차라리 집중해서 했으면 훨씬 더 효과를 그게 거뒀을 큰 텐데. 패착이었죠. 네. 그리고 또 계속 방황을 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상대 쪽인 미국의 삽질이 있었습니다. 네, 미국은 초반부터 통상 파괴전에 중심을 두고 있었는데 미국이 그렇게 우리 수송선들 격침시킨다고 난리를 치는데 우리 격침된 게 몇 척 있지? 라고 보니까 정말 전과가 초라한 겁니다. 전쟁 초반에 보니까 첫 5개월 동안에 고작 수송선 10만 톤만 격침을 시킨 겁니다. 야, 그렇게 이 통상 파괴전 열심히 해도 전과가 이렇게밖에 안 나는데 우리가 그렇게 통상 파괴전 열심히 해서 뭐 하겠냐? 라고 하면서 대잠 능력도 발전시키지 않고 이 적극적으로 통상 파괴전 교리로 넘어가지도 못하는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미국 잠수함은 성능이 안 좋아서 그래요? 왜? 일단- 뭐 때문에 그래요? 결정적인 어뢰의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이른바 어뢰 스캔들인데. 스캔들 이런 단어 들어가면 원래 뭐 방산비리 약간 이런 아니, 그러니까 근데 거의 그 정도예요. 오. 거의 그 정도예요. 독일도 뭐 음양어뢰나 자기 신간 어뢰를 써서 터지질 않으니까 그냥 차라리 충격식 써 이랬고 미국도 정말 비슷했는데 미국은 오히려 더 심했죠. 불발률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를 루즈벨트가 받아요. 그래서 루즈벨트가 담당자를 부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딱 한마디요. 왜 그래? 라고 물어봐요. 허준 씨가 담당자예요. 왜 그래? 물어봤습니다. 비슷한 대답이 나왔어요. 예. 검토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초반에 올해 이 스캔들 때문에 미국이 어마어마한 기회들을 많이 놓칩니다. 대표적인 게 1942년 필리핀 전투에서 그때 일본군도 링가옌만으로 대규모 80척 정도의 수송선단을 밀어넣어서 상륙을 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필리핀에는 미국 아시아 함대 잠수함들이 있어서 당연히 잠수함들이 출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와 저기 떼거지로 몰려있는 수송선들에게 어뢰를 계속 날렸죠. 근데 날렸는데 격침이 안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USS 사르고가 수송선단을 향해서 13발을 쐈는데 한 발도 명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 잠수함대가 분투를 했지만은 이때 격침시킨 게 딱 한 척밖에 없었어요. 그래갖고 미군 함장들도 이게 어안이 벙벙한 겁니다. 아니 분명히 난 제대로 쐈는데 가까워갖고 저게 빗나갈 리는 없는데 왜 이렇게 격침이 안 됐지? 그래서 심지어 요 초반 3개월 동안 미국 아시아 함대는 잠수함을 4척 잃고 겨우 12척 격침시키는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거 진짜 이 당시에 이 잠수함 이 함장들이 돌아와서 그랬을 거예요. 안 터져요. 아니면 안 맞아요. 안 터져요. 이랬을 거예요 분명히. 야 이상하다. 왜 안 터지지? 왜 안 맞지?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아니 왜 안 맞는 거야? 그래갖고 이 잠수함 어뢰 스캔들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어뢰 스캔들의 배경을 먼저 좀 한번 살펴보시죠. 이 어뢰 스캔들의 핵심에는 바로 마크 14 어뢰가 있습니다. 이 마크 14 어뢰는 잠수함용으로 1931년에 개발된 어뢰인데요. 1930년대 되면서 1차 대전 때 쓰던 어뢰들은 너무 구식이 되고 이제 잠수함도 우리가 새로 설계하고 있는데 어뢰도 신형으로 바꿔야겠다라고 이제 개발을 맡기는데 그 당시 미국에 몇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 어뢰를 갖다가 1차 대전 때 갑자기 참전을 하면서 그때도 어뢰가 많이 필요하니까 그때는 민간에게 생산을 한번 맡겼었습니다. 그래서 블리스 컴퍼니라는 곳에다가 어뢰를 갖다가 한 6,000개 정도 발주했어요. 근데 1918년 7월까지 6,000개 중에서 400개밖에 납품이 안 되는 겁니다. 납품을 못하니까 미 해군이 이때 엄청나게 화가 나서 화나죠. 1차 대전이 끝난 뒤에 미 해군이 결정한 거는 이거는 국가에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미군 해군 조선소 산하에 네이벌 토피도 스테이션이라는 걸 설립을 해서 공기업이죠 일종의. 그래서 이거는 국가가 책임지고 어뢰를 만들겠다라고 국영화시켰어요. 근데 1930년대 되니까 또 대공황이 일어나면서 예산이 빠듯한 상황에서 어뢰는 개발해야 됩니다. 근데 이때 R&D 예산으로 개발 예산으로 배정된 게 정말 터무니없을 정도로 적었어요. 이 당시에는 잠수함용 어뢰만 개발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항공 어뢰가 있었죠. 마크 13 어뢰. 그리고 구축함에도 탑재할 마크 15 어뢰, 삼하대전에서 활약했던 수레정이 써야 될 거. 이 세 종류를 개발하는데 그때 예산으로 1년에 5만 달러를 배정합니다. 아니 VT 신관일 때 그때 몇백만 달러 아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R&D 비용을 봤을 땐 이건 형편없는 거죠. 이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실. 지금 예산으로 따지면 이게 한 80만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억 원 정도 되는 거죠. 1년에 10억 원 주고서 세 종류의 어뢰를 개발해라. 이게 당시에 어뢰 하나 값이 10,000달러 하던 시절입니다. 그냥 생산비 준 거네. 이게 얼마나 형편없는지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 우리나라도 어뢰 국산을 했지 않습니까? 백상어, 제일 처음 나온 백상어 개발 예산이 300억 원이었어요, 그거 하나에. 청상어가 500억 원, 홍상어가 1,000억 원 정도 하는데 하나 개발하는데도 거의 500억에서 1,000억 정도 드는데 이걸 40억 원 갖고 세 세 종류. 개를 갖다가 개발하라고 하니 이제 기술자들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냐면은 세계 어뢰 종류를 최대한 메커니즘을 비슷하게 하고 부품을 공용화하고 근데 가장 큰 실수는 뭐냐면은 테스트할 돈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발당 무기는 많으니까. 이게 정말 중요해요. 특히 이렇게 사출 무기나 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도 그런데 미사일 같은 게 왜 선진국의 강국이냐? 테스트. 자기가 네. 개발하니까 테스트를 훨씬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야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딱 들어오는 공대공 미사일 같은 거 200~300발밖에 못 들어와요. 그럼 이거를 충분한 훈련을 하기가 좀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게 되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중요하네요.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생산하는데도 이러니까. 네. 문제는 5만 달러 줬는데 5번 쏘면은 예산이 끝나는데. 그러니까 이 미국 기술자들이 이걸 딱 설계해 놓고 이 부품은 그래 우리가 1차 대전 때 이건 많이 썼던 메커니즘이니까 그냥 잘 작동하겠지. 그냥 시험 없이 그냥 씁시다 해서 생산하고 납품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실전이 돼서 진짜 쏴보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거죠. 첫 번째 발생한 문제가 뭐냐면은 어뢰를 쏘면은 일정한 심도, 일정한 깊이에서 쭉 항진하지 않습니까? 점점점 가면서 어뢰가 가라앉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딱 세팅해 놓은 깊이보다 3m 더 깊게 항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 함에다가 이걸 쏘더라도 배 옆에 맞는 게 아니라 배 밑으로 쑥 가서 지나가는 거예요. 약간 위로 쏴야죠 그럼. 터지는 소리도 안 들리네. 어뢰를 5조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왜 더 깊이 가나 알아보니까 이것도 바로 저 개발 당시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이 연습용 어뢰는 뭐가 다르냐면은 다시 회수를 하기 위해서 비싸잖아요. 네. 한 대에 $10,000씩 하니까 안에 앞에다가 폭약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무거운 무게추들이랑 앞에 공기 탱크를 넣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공기가 점점 쑥 들어가서 쑥 떠오르게 떠올라서 다시 건져 올릴 수가 있게 이렇게 만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연습용 탄두는 좀 더 가벼워요. 그러니까 가벼운 거에 맞게 얘네가 이 딱 기계가 세팅이 돼 있는 상태니까 무거운 실전 탄두를 이게 다니까 이게 당연히 가라앉게 되는 거죠. 이걸 그 전에 실전탄을 한번 쏴봤어야 이게 문제를 알았을 텐데 이걸 모르고 있다가 전쟁이 나서 몇백 발 쏴보고 나서 이게 드러난 겁니다. 그래갖고 이 사실을 갖다가 안 것이 무려 전쟁 개전 후 6개월 이상이 돼서였습니다. 빗발치는 이제 잠수함 함장들의 요청이 있었는데 미군 상층부에서도 이게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공기업이 또 만드니까 자기네 내부에서 만드니까 문제를 인정해 버리면은 우리 사람들이 다치는 거예요. 야, 놀랍네요. 미국도 이런 부조리가 있었다. 그래갖고 처음에는 잠수함대 사령관들도 야, 그거 맞아? 너네들 사실 경험이 없으니까 잘못 세팅한 거 아니야? 라고 해서 계속 그 문제를 기각하다가 하도 이 문제가 심하니까 1942년 6월에 테스트를 해봅니다. 서호주 연안에서 이제 그때 라구드 제독이 그물을 갖다가 3m 정도의 그물을 쳐놓고서 실전 탄두를 한번 쏴봐요. 그러니까 역시 이게 재현이 되는 겁니다. 밑으로 쑥 들어가. 그래서 오 진짜네 하면서 이걸 갖다가 이제부터 항의를 하는 겁니다. 너네가 잘못 만든 거 맞네 이렇게 하니까 그때는 이제 더 이상 발표를 방법이 못하니까 없지, 예. NTS에서 예. 우리 잘못 인정.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응급조치로 수심을 0m로 세팅해놓고 쏴라 오조준이 이제. 되게.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위로 놓고 쏘면은 3m 밑으로 달리지 않겠냐. 일단 응급조치를 하고서 빨리 이제 기계장치 수정에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이 내용은 사실은 분명 뭐 물론 잘못 만든 것도 죄지만 $50,000 주고 새 종류 만들려고 하니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열심히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정상 참작도 해야 됩니다. 근데 더 문제는 어뢰 스캔들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도 문제가 계속 남았습니다. 안 맞는 걸 맡겨주는데 왜요? 문제가 그거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었던 거죠. 현장에서 어뢰 불발 문제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1943년도에 들어서서 미국 잠수함들이 점점 많이 배치가 되면서 일본 수상함들을 공격할 기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43년 4월에 USS 터니가 거물들을 딱 발견했습니다. 앞에서 일본의 항공모함 타이오, 주요, 그리고 초카이가 쭉 가는 걸 딱 포착을 했어요. 대화가 걸렸네. 네, 대화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들어서 알 정도면 되어지. 네, 그래서 800m 거리에서 딱 처음에 타이오한테 어뢰 4발을 쐈습니다. 800m에서 4발 쏘면 이건 안 맞으면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뻥 소리까지 났는데 전망경을 봐도 별 피해가 안 보이는 겁니다. 뭐야? 그 다음에 옆에 있던 주요로 그 다음 표적을 바꿔갖고 이번엔 6발을 쐈어요. 이번에는 폭음이 3번 들렸습니다. 펑펑펑. 세 대가 맞은 거야? 그래서 야 많이 맞췄는데 딱 보니까 멀쩡한 거예요, 주요가. 뭐야?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라고 해서 어안이 벙벙했는데 나중에 일본에 암호 감청을 해보니까 미국의 잠수함들이 우리에게 어뢰를 쐈지만은 우리 함 50m 밖에서 폭발했음. 그러니까 어뢰가 오다가 함에 맞아서 터지는 게 아니라 멀리서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라고 했는데 이게 VT 신관이 바로 너무 빨리 들어오네. 신관의 결함이 있었던 겁니다. 마크 14 어뢰에는 당시 미국의 최첨단 신관이 장착이 돼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마크 6 복합 신관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미국도 전쟁이 1차 대전이 끝난 뒤에 독일의 기술들을 줍줍한 것들이 있었어요. 독일의 선구적인 기술 중에 하나가 자기 감응 신관이었습니다. 이게 배는 쇠로 만들기 때문에 주변에 자기장이 약간 있어요. 그래서 이 어뢰들이 사실은 가장 큰 충격을 주기 위해서는 이게 딱 맞았을 때 터지는 게 아니라 약간 더 정확히는 이 선저로 가서 이 선저에서 터져서 이 버블 제트 효과에 의해서 이거 우직근 분질러 놓는 게 제일 효과가 크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제 용고를 부러뜨린다고 하죠. 배. 그러니까 배는 이렇게 들면 부러진다면서요? 네. 그러려면은 얘네가 충격이 아니라 가까이 갔을 때 이것도 일종의 근접 신관이죠. 근데 레이더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장을 감지해서 하는. 그래서 이 자기 센서가 장착된 독일의 기술을 보고서 우와 이거 역시 독일 테크놀로지 하면서 미국도 20년대에 개발한 마크 6 신관에는 이 기능을 집어넣습니다. 충격 신관 플러스 자기 감응 이 장치를 갖다가 달아갖고 두 가지 모두 다 터지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쭉 접근하다가 이 자기장에 반응을 해서 뻥 터졌는데 이게 너무 빨리 터져버리는 겁니다.
독일 기술이 엉망이에요? 뭐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이러지? 라고 보니까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세계 누구도 몰랐던 사실인데 지구 자기장은 위도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렇겠죠? 당연히 처음에 자기 감흥 신관을 실험할 때는 미국 근해에서 중위도 근처에서 실험을 해서 그 일대의 자기장 특성에 딱 맞게 이 세팅이 돼 있었는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다 쓰니까. 태평양 전쟁은 적도 부근, 남반구 이런 데서도 다 이제 작전을 하니까 그쪽에 가니까 자기장 특성이 달라져서 이걸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장이 그쪽은 약간 세갖고 멀리서 터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를 못 주는 겁니다. 이게 니미츠가 한번 이 어레스캔들에 당해보니까 아 뭐 문제가 있다고? 알았어. 일단 문제는 모르겠는데 그럼 자기 감흥 모드는 쓰지 마. 이젠 충격 모드로만 맞춰라. 써서 보내. 그렇게 해서 일단 명령을 내리고 그다음 문제 찾아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1943년 6월부터는 이 신관에서 자기 감흥 기능을 제거하고서 그 다음에 쏘는데 그러고도 문제가 또 나는 겁니다. 뭐야? 왜 여기서 왜 문제가 있어요? 1943년 7월에 더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USS 티노사가 이번에는 수송선 표적을 발견했습니다. 특설 운송선 제3 토난마루라는 배를 딱 보고서 네. 이거 역시 좋은 먹잇감 하고서 이번에는 어뢰를 무진장 쏴댑니다. 처음에 몇 발 쏴댔는데 안 터져? 그래서 있는 거 계속 쏴봅니다. 그래서 총 15발을 쏴요. 거의 가지고 있는 거 다 쏜 건데. 15만 달러 쐈어 지금. 15발을 쏴서 12발을 맞춥니다. 굉장히 많이 맞은 거예요. 12발을 이 정도면 맞췄는데 침몰이 아니라 사라질 것 같은데. 그런데 터진 건 한 발밖에 없었어요. 오? 그래갖고 이 제3 토난마루는 약간 손상을 받고서 어쨌든 잠수함의 추적을 뿌리치고 다시 일본까지 돌아가는데 성공합니다. 어뢰가 그냥 선체에 박혀 있는 거예요. 안 터지고? 터지지 않고. 예. 아 그럼 충격 신관도 문제가 있었다니. 네, 충격 신관도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얼마만큼 세게 충격을 줘야 참 터지는 거야? 충격적이었죠. 네,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충격 신관 설계할 때 이 충격을 받으면 이 격침이 딱 뇌관을 때려갖고 네. 기폭을 시키는 건데 이 격침의 무게 세팅이 잘못돼 있었던 거예요. 이 무게가 이 부분이 옛날에 좀 가벼운 어뢰, 옛날 1차 대전 때 쓰던 어뢰 수준에 맞춰서 격침이 설계가 돼 있었는데 이게 좀 더 무거워지고 속도가 빨라지고 하니까 충격이 가는 순간 격침이 휘어져 버리는 거예요. 너무 세게 치니까 문제가 네. 생겼군요. 이것도 급한 대로 이제 해결합니다. 이게 오히려 그럼 충격에 빨리 반응을 휘어지지 않고 아예 빨리 공이를 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막대를 갖다가 일본 이 전투기 잔해에서 수거한 이런 그 알루미늄 막대로 교체한다든가 뭐 용수철을 급히 교체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해서 결국에 이것도 1943년 8월 정도나 돼서 수정이 되고 이런 모든 문제를 반영을 한 새로운 신관 마크 6 모드 5가 1943년 9월에나 나옵니다. 참 그래도 이렇게 고친 게 다행인 것 같아요. 저희가 예전에 텔레비 안 나오면 이렇게 텔레비 때리면은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어뢰 가면 쓰기. 네, 근데 이거 잘못 때리면 텔레비 아예 안 나오잖아요. 맞아요. 안에서 네. 터지면 어떡해요? 그렇죠. 이렇게 참 고친다는 근데 게 어디예요? 이 기간이 무려 1년 10개월이나 걸렸다는 거죠. 그 전에 제대로 된 무기가 배치가 됐었으면 일본군이 훨씬 큰 타격을 입었을 텐데. 결국에 이 마크 14 어뢰 자체는 굉장히 훌륭한 무기였어요. 마크 14 어뢰 자체는 나중에 70년대까지 쓰일 정도로 베이스는 좋았는데 그 안에 대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 테스트를 안 해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긴 거고요. 사실 어뢰 스캔들이 이걸로 끝난 건 아닙니다. 한 가지 문제가 사실 더 나오긴 했습니다. 이제 추진치 아닐까요? 이 정도면 발사가 안 되는 거 아니야? 네, 마지막 문제는 뭐였냐면은 가끔 어뢰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뢰를 휙 쏘면은 어뢰가 가다가 똑바로 적을 향해서 날아가는 게 아니라 이게 삥 원형을 돌더니 다시 자기 함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어요. 뭐야? 원주 운동을 해서 자기 함을 때리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유도 장치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뢰가 유도장치 유도 장치가 있어요? 똑바로 나가게 하려고 하는 그런 그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영상을 한번 보시고 해볼까요? 영상이 있어? 요거는 그 뒤에 재현한 지금 어뢰를 쐈죠. 어뢰가 돈다! 돕니다. 옆으로 돌고 있습니다. 삥 돌아서 적함을 향해 나가는 게 아니라 나한테 오네. 자기한테 와서 돈다! 자기 꼬리를 갖다가 도망간다! 잠수함이 쏘고 도망간다! 때립니다.
저게 유명한 얘기가 USS 탱호입니다. 탱. 탱. USS 탱은 어떤 함이냐면은 태평양 전쟁에서 가장 일본 함을 많이 격침시킨 오. 수운 잠수함이었습니다. 넘버 1 잠수함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 전날도 굉장히 선정한 날이었어요. 그래갖고 마지막 어뢰를 쏘는데 심지어 저 어뢰는 미국이 마크 14 어뢰만 갖고 안 되니까 독일의 기술을 참고해서 전기 어뢰도 만듭니다. 배터리로 가는 마크 14 어뢰는 어떤 방식이냐면은 압축 공기랑 알코올을 갖다가 연소시켜갖고 그때 발생하는 증기 터빈을 돌려서 항주하는 증기 터빈 방식이었는데 독일은 그 당시에 배터리를 많이 집어넣어서 전동기로 돌아가는 어뢰도 배치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그걸 따라해서 마크 18 어뢰를 배치했었는데 그 마크 18 어뢰를 쐈는데도 이게 돌아와서 자기를 때린 겁니다. 전장에서 그렇게 활약했던 배가 자기가 쏜 어뢰에 맞아. 네, 그래서 미 최고의 수운 잠수함이 저때 침몰을 해서 함장 포함해서 9명밖에 못 살았고요. 다 포로가 됐어요. 저런. 그때 저 USS 탱 함장이 저기 사진에 보시는 리처드 오케인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참 저때 애석하게 일본군의 포로가 돼서 종종까지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됐는지 그걸 알려면은 어뢰가 어떻게 똑바로 나가게 자세를 잡을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바로 그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자이로스코프라는 겁니다. 아, 자이로스코프. 네, 이름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이것도 밀리터리 사이언스 스쿨이에요? 사이언스 스쿨로 아닙니다.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뭐 교육용 자이로스코프인데 제가 갖고 와봤습니다. 자이로스코프가 그 항상 같은 방향을 유지하게 해주는 뭐 그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우리가 지금은 워낙 뭐 GPS로 방향도 쉽게 잡고 이 핸드폰에도 요즘은 자이로스코프가 들어가요. 그래서 왜 핸드폰 이렇게 기울여 보면은 기울기 다 보이고 어느 방향으로 했는지 다 잡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정확한 방향을 잡는 내비게이션은 인류의 과학기술사 발전에서 큰 과제였어요.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이거 해결하는 게 큰 난관이었습니다. 이게 나침반은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쇠가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이제 꺾이기도 하고 불안정해요. 그래서 찾아낸 방법이 이 자이로스코프를 이용하는 겁니다. 네. 자이로스코프의 원리는 뭐냐면은 회전 관성이라는 걸 이용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관성이 뭡니까? 물체가 움직이고 있으면 얘를 움직이는 걸 바꾸기 위해서는 힘을 가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계속 나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직선 운동만 이런 성질이 있는 게 아니라 회전 운동도 이런 성질이 있어요. 빠르게 회전하는 물체는 얘네들의 회전 방향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회전 관성을 굉장히 크게 그러려면은 무거운 추를 굉장히 빠르게 회전을 시키면은 얘가 항상 일정한 방향을 가리킨다는 것. 이것이 바로 회전 관성을 이용한 자이로스코프의 원리입니다. 제가 이걸 한번 말로만 얘기해 드리면 잘 모르실 테니까 제가 한번 실험으로 보여드리죠. 이게 자이로스코프고요. 자이로스코프를 전동으로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모터를 이용을 해서 지금 윙 돌고 있습니다. 뭐가 도는 거예요? 요 이 안에 무거운 추가 돌고 예, 있잖아요. 추가 돌고 있습니다. 이 안에 지금 황동색으로. 황동색 추가 네. 있죠? 이 황동색 추를 이 모터로 돌리고 있습니다. 아, 안에 있는 그 금색만 돌고 있는 네, 거예요? 안에 있는 금속만 돌리고 있는데 이거는 모터로 한 12,000 rpm 정도 지금 올리고 있어요. 12,000 rpm이면 초당 12,000번을 돌아요? 아, 분당 12,000번을 12,000 도는 거죠. 이게 최고 속도까지 올라가려면 시간이 걸리지만 미리 좀 떼고요. 충분히 많이 올라갔으니까. 제가 여기서 잠수함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제가 심소령님을 쏘고 싶어요. 잠수함에서. 심소령님이 적함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심소령님이 만약에 여기 원장님 자리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걸 감안을 해서 이게 어뢰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뢰를 갖다가 조준하는데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이쪽 방향으로 미리 이제 세팅을 해놓습니다. 이렇게 가리켜 놓고 있죠. 네. 그리고 어뢰를 쏩니다. 푸식 쏜 다음에 이게 나아가면은 빠져나온 다음에 어뢰가 이쪽으로 방향을 틀어지 않습니까? 네. 어뢰가 돕니다. 아, 근데 계속 이 방향을 가리키고 있죠. 네. 그러니까 어뢰가 이렇게 움직여도 계속 심소령님 그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네, 이쪽 일정한 방향을 계속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회전 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여기 센서가 붙어 있어 갖고 네? 이게 옆으로 움직이면은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네. 이 방향으로 가고 있어. 그럼 꺾어. 이렇게 신호가 나와서 이 방향으로 꺾어서 계속 가는 거죠. 또 이쪽 방향으로 가더라도 저쪽인데 왜 일로 가? 꺾어. 이렇게 계속 어뢰가 이제 계속 직선으로 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핸드폰에도 이게 돌고 있어요, 여기? 아, 핸드폰의 원리는 이거는
굉장히 또 기묘한 게 있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밀사쿨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 요즘에 카메라 네. 이거 들고 다니잖아요. 짐벌. 짐벌 들고 다니면 왜 어느 방향을 해도 계속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그 방향을 향해서 이 자이로스코프가 막 돌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이제 맴스 자이로스코프라고 그 안에도 자이로스코프가 있긴 한데 그건 원리가 조금 달라요. 근데 기본은 이거라는 거지, 자이로스코프의 기본. 비슷한데 회전은 아니고 그거는 이 코리올리포스라는 그런 힘을 이용을 해서 요 안에 있는 뭐 백악기 굉장히 같아. 미소 소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걸 전기 신호로 검출을 해서 신호를 발생시켜 주는 건데요. 그거는 교보제가 필요하니까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진짜. 지그재그로 움직이면 헷갈려 하지 않을까요? 추적 모드가 아니라 네. 직선 모드만 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리킨 그 방향을 계속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몸이 돌아도 내 눈은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보고 있는 방향으로 가라. 근데 그러면 180도 돌리면요? 180도 돌려도 이걸 이렇게 돌리더라도 계속 그 방향을 밝히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왜 돌아와서 맞은 거예요? 그러면 글로 가지?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생각해 보시면은 이 자이로스코프가 어떻게 작동하냐면은 처음에 어뢰 딱 발사 스위치를 딱 눌렀을 때 안에 고압의 공기 탱크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연료를 연소시키는 데 쓰지 않고 이 자이로스코프를 돌리는 데 먼저 쓰입니다. 네. 200기압의 공기를 이용을 해서 이 안에 자이로를 돌려요. 2만 RPM까지 돌립니다. 2만 RPM으로 돌린 다음에 그 뒤로도 계속 공기를 넣어서 일정한 굉장히 고속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야 이게 자세가 유지가 되니까. 근데 만약에 그 배관이나 그런 쪽에 고장이 나서 처음에 자이로가 안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럼 자이로가 한 방향으로 꺾여서 그냥 가만히 있겠죠. 네. 이걸 돌리면은 계속 저 방향을 가리키고 그러겠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걸 돌림에 따라서 돌겠죠. 하게 되니까 처음에 방향타가 쑥 빠져나올 때 좌연 전타로 이제 꺾인 상태에서 자이로가 작동하지 않으면은 계속 나와서도 좌연 전타가 네네네네네. 수정이 안 되고 계속 이렇게 도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수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이로스코프가 저렇게 돌아서 일정 목표를 가리켜야 되는데 돌지 않으니까 꺾여서 출발하니까 계속 꺾여서 도는 거군요. 그렇죠. 자이로가 그런 식으로 처음에 돌질 못하거나 아니면 이게 자이로에서 연결된 이 방향타와 연결된 쇠막대가 거기가 뭐 조립이 잘못돼서 꺾이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겨버리면은 이 조종이 똑바로 안 나가고 원주를 돌고 자기를 때려버리는 이런 문제가 몇 번이 또 발생을 합니다. 지금도 이 자이로스코프가 사용이 돼요? 네, 자이로스코프가 들어가는데 요거 말고 더 진화된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 자이로스코프, 정밀 자이로스코프는 레이저를 이용합니다. 레이저. 레이저. 네. 네, 레이저를 유도탄. 네, 네. 그것도 굉장히 설명드리면 재밌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나중에 진짜 자이로스코프 특집 한번 했으면 좋겠는 게 지금도 미치도록 궁금한데 내가 이해를 못할 것 같은 게 제가 돌고 있는데 왜 한 방향을 보지? 나 정말 지금도 너무 신기한데 이해는 안 가. 회전 관성이 있어갖고 이 방향을 이 축을 회전은 바꾸려면은 이렇게 돌고 있잖아. 요거는 느껴보면 아시는데 이게 돌리고 나서 해보면 이걸 막 진짜로 꺾으려다 보면은 힘이 막 느껴집니다. 이거 저항하려는. 얘가 저기만 보려는 힘이. 네, 저기만 보려고 하는데 이걸 막 꺾으면은 이게 꺾이는 거에 막 저항하려는 힘이 작용을 해요. 그럼 이거 나 한 번만 제가 어뢰가 돼서 쏴봤대요. 이거 좀 느껴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 회전 관성을 한번 느껴보시죠. 제가 지금 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왜 살 생각을 하셨어요? 이 자이로스코프가 사실 물리학도들에게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 물리학을 배울 때. 그래서 저도 직관적으로 안 와닿는 부분도 있어갖고 그럴 때는 결국에 실물을 갖고 노는 게 제일 그러니까. 좋거든요. 제가 심소영님하고 같이 쉬는 시간에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왜 나는 과학이 재미없을까라고 했더니 그걸 숫자로 먼저 배우니까 그러면 숫자 배우면은 그게 굉장히 배우고 재미가 싶지 않아, 없고. 재미없어. 이걸 보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 걸까 궁금한 거야. 맞아요. 자, 느껴보십시오. 회전 관성. 축을 이제 살살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자, 요거는 근데 없다. 네, 그거는 힘의 방해가 없어. 그렇지, 그죠, 그렇지. 축이 방향이 딱 같으니까. 고정이 돼 있으니까. 근데 내가 쐈는데 잘못해서 이쪽으로 쐈어. 어우. 느껴져. 축이 막 축을 강제로 움직이려고 하면은 이게 저항하는 힘이 느껴지죠. 내 손에서 얘 돌아요. 내가 이렇게 손을 돌리잖아. 봐봐, 미끄러진다 이렇게. 일로 가려고 막 저항하는 힘이 느껴지죠. 파워볼이 파워볼. 오, 한번. 핵심이에요. 네. 오. 미끄러지죠. 오. 이렇게 살짝 하면 미끄러져요. 오, 그러네. 오. 저희 딸내미가 물리 전공인데 걔는 왜 이걸 안 샀을까? 그러면 사람도 어디에 이렇게 딱 쳐다보고 거기를 향해서 막 돌면 사람도 그쪽으로만 가려고 해요? 그 전에 죽겠죠.
사람을 12,000rpm으로 돌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겠네. 아, 난 지금 너무 신기한 세계를 겪었어요. 근데 우리가 포탄도 안에 강선을 파서 이렇게 돌리는 이유가 자이로스코프랑 비슷한 겁니다. 이게 회전 관성이 원축 진행 회전형으로 방향으로 그러니까 직선으로 더 네. 똑바로 날아가잖아요. 네, 강선 회전 관성이 강선이 자이로스코프였어? 그런 원리죠. 그런 회전 관성을 주려는 그런 이유에서 그 강선을 파는 거죠. 어쨌건 지금은 이런 자이로스코프가 모든 핸드폰에 하나씩 들어가 있다는 거. 네, 그 정도로 기술이 발전했다는 거.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자이로스코프 특집 곧 준비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어뢰가 이 문제점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거를 고쳐 나가는데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렸잖아요. 근데 고치기 전까지는 그럼 뭔가 대체 방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잠수함 함장들이 자기들끼리 자구책을 마련하는데 아까 충격 신관이 잘못 맞으면은 이게 휘어져서 격발이 안 된다고 네. 했지 않습니까? 함이 이렇게 있으면은 수직으로 정통으로 맞았을 때 오히려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알고 일부러 비스듬하게 맞게 쏩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가 덜했어요. 충격을 덜 받았어요. 거네요. 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항주 심도도 좀 약간 얕게 세팅을 해갖고 그거에 되게 맞추는 경우도 있었고. 미 잠수함 함장님들한테 지금 경의의 표시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때 수기들 보면은 진짜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이건 정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전쟁이 마찬가지겠지만 겪어보지 않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각 군인들이 총을 이제 보급을 받았는데 아무리 쏴도 이렇게 가까이 쏘는데 왜 안 맞지라고 했더니 알고 봤더니 이렇게 쏴야 맞는 거면 이 사람들은 환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어뢰 쏘느니 폭탄을 좀 기발하게 떨어뜨려서 명중시킬 수 없을까 이런 방식으로 또 고민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른바 물수제비 폭격이죠. 물수제비 이거요? 그렇죠. 바로 이거 딱 해서 통통통통 튀겨서 굉장히 멀리 가는 그런 거 다 기억해 보실 텐데 이 물수제비를 폭격에도 이용을 합니다. 아, 그럼 폭격에 날아가다가 그 던져요? 극강화 폭격은 굉장히 정밀하지만 전용 폭격기가 필요하고 상당히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 근데 수평 폭격은 뭐 그나마 난이도는 적지만은 수평 폭격의 명중률이 너무나 낮으니까 이걸 어떻게 좀 잘해볼 수가 없을까 그래서 나온 게 초저공으로 한번 가서 최대한 함에 가깝게 가서 뿅 떨어뜨려서 빵 선체를 맞춰보자는 시도를 하게 되는데 이걸 하다가 물수제비가 이런 폭탄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 예전에 영국군이 한번 무슨 댐 맞아요. 폭발 때 이게 처음 시작된 건 영국군이었어요. 그렇죠. 1939년 한 전쟁 초반에 네. 독일 상선들을 폭격하려고 하는데 상선들을 그런 식으로 저공으로 날아서 그 갑판에 정확히 떨어뜨리려고 하다 보니까 항상 떨어뜨리는 게 좀 일찍 떨어뜨려 갖고 막 이제 잘못 떨어지는데 장면을 찍어 놓은 걸 나중에 보니까 이게 그냥 물속으로 꼬르륵 가라앉는 게 아니라 한번 튕기네 이게 퉁퉁퉁 튕겨서 맞는 장면들이 보이니까 이걸 역이용하자. 그래서 아예 저공으로 고속으로 가다가 떨어뜨리면 이게 퉁퉁퉁 튕겨서 배 옆을 땅 때리고 또 여기서 지연신관을 세팅해 놓는 겁니다. 약 4초에서 5초 정도 세팅해 놓으면은 맞은 다음에 신관이 작동해서 꼬르륵 가라앉는 동안에 이 중간쯤에서 뻥 터져서 그렇죠. 버블 제트 효과가 네, 무지건 문제없는 이게 최적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죠. 영국군이 이 사실을 발견한 다음에 이걸 갖다가 미군, 육군, 항공대 관계자들에게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들은 게 헵 아놀드예요. 헵 아놀드가 1941년에 영국과의 이제 회의석상에서 영국 사람들이 우리가 새로운 폭격 기술을 개발했는데 말이야 효과가 괜찮더라고 하니까 헵 아놀드가 딱 듣고서 이거 괜찮은 아이디어인데 우리도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돌아와서 그러니까 스틱 바밍이라고 하는데 이 좋은 방법이 있다는데 우리도 연구하자. 사실 이 원리를 갖다가 미국도 그 전에 알고 있었는데 정교한 방법을 연구하지 않다가 이제 헵 아놀드가 지시하니까 즉시 열심히 실험을 해봅니다. 그래서 높이와 속도를 딱 이제 찾았어요. 약 200에서 250피트 상공에서 약 시속 300에서 400km로 비행을 하면서 500파운드나 1000파운드짜리 폭탄을 4초에서 5초 지연신관으로 세팅해서 떨어뜨리면은 통통통 튕겨서 배 옆구리에 맞아서 꽝 적침을 시킬 수 있다. 이걸 알게 된 다음부터 1942년 중반부터 이 육군항공대가 이 방법을 일본 함정 공격하는데 많이 써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발휘한 것이 1943년 3월에 비스마르크의 해전이었어요. 이거는 뉴기니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을 때 일본군이 그 당시에 뉴기니의 제51사단 일개 사단병력을 증원하기로 결정을 하고 수송선 8척과
구축함 8척을 함께 이 호송선단을 꾸려서 보냅니다. 이걸 맞아 싸운 게 바로 미 육군 항공대 폭격기들이죠. 그리고 이 물수제비 폭격을 선보입니다. 그 효과가 치명적이어서 성공했어요. 대성공을 했습니다. 이때 수송선 8척이 전부 격침당했어요. 오. 구축함도 4척이나 격침당했습니다. 오. 거의 뭐 일본군의 일개 사단이 땅에 발을 디디기도 전에 녹아 없어진 일이 벌어진 거죠. 이 뒤로 미군은 계속해서 상선대를 공격할 때 이 방법을 애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군 같은 경우에는 상선들을 보호할 호위 항공모함이 없으니까 제공권을 장악한 상태에선 이 방법이 괜찮죠. 만약에 일본군에 호위 항모가 있었다면 좀 위험한 방법이었을 수 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저공으로 날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상공에 떠 있는 호위기들이 충분히 잡을 수 있었는데 이때는 이미 일본 항공모함이 완전 괴멸된 상태였으니까. 그리고 이게 점점 더 발전이 돼서 유럽에서는 아까 이 기자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댐을 폭격하는 데도 쓰입니다. 요맘때만 해도 일반 폭탄을 썼거든요. 일반 폭탄은 많이는 안 튕겨요. 통통통 한 서너 번 튀긴 다음에 터지는데 이걸 극대화시켜 보자 해서 아예 영국에서는 원통형으로 생긴 폭탄을 만들어서 이 폭격기 안에 스핀을 주는 장치를 설치합니다. 이게 원래 잘 튀기려면 스핀을 줘갖고 그렇죠. 스핀을 주면서 탕 하면 이게 탁 튀어 올라갔고 뭐 10번, 20번도 잘 튀거든요. 그래서 독일 루르 공업지대를 운영하려면은 항상 공업 용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수력 발전 시스템. 그걸 위해 댐의 라인강 주변에 많이 있었는데 댐을 당연히 중요 시설이니까 철저히 보호하고 있었어요. 댐은 또 콘크리트로 엄청나게 튼튼해갖고 일반 폭격은 잘 부서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대공포도 많이 배치돼 있고 그리고 그 앞에는 어뢰를 쏠까봐 어뢰 방외망을 갖다가 둘러놓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공격할까 하다가 이 물수제비 폭탄을 쓰자. 근데 회전을 준, 스핀을 준 도약 폭탄이라고 하죠. 바운싱 범을 만들어서 이 방법으로 통통통 튕겨서 1943년 5월에 이 뮌헨댐이랑 에더제댐 이 두 개의 댐을 파괴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그럼 이거 회전을 빨리 주면 이것도 회전 관성을 가졌기 때문에 자이로스코프처럼 그렇죠. 이렇게 앞으로 갑니까? 굉장히 예리하시네요. 이게 왜 회전을 주면 더 잘 튀느냐도 사실 물리학적으로 시간을 많이 들이면 설명이 가능한데 이것도 굉장히 기묘한 원리가 있습니다. 기존의 이 스킵 바밍보다 훨씬 장거리로 튀게 만들어서 딱 광대망을 뛰어넘어서 댐에 부닥친 다음에 꼬르륵 가라앉아서 꽝. 이거 영화로도 나왔어요. 네, 이거 영화. 지금 이 방법을 잘 사용하는데 미국으로서는 사실은 문제 많고 돈을 많이 들이진 않았지만 돈 들어가는데 제대로 효용성도 없고 사실 뭐 성과도 없는 잠수함보다는 이게 훨씬 낫다라고 생각했겠네요. 오늘따라 내가 무슨 얘기만 하면 조용한 느낌이 좀 드는데 나만 느끼는 건 아니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액션이 있으면 리액션이 있는 게 보통 인지상정 아니죠? 액션이 있으면 리액션이 있는 게 네. 바로 물리법칙입니다. 뉴턴의 제3법칙, 작용과 반작용의 반작용. 법칙. 작용과 반작용. 물리학도답게 반작용을 야, 열심히 이러다가 하겠습니다. 우리 허준 씨 물리학자 되는 거 아니에요? 와, 생활 속 물리학적군요. 그럼 미국에도 뭐 물리학자분들이 놀고 계시진 않으실 수 있으니까. 그럼요. 네. 그러면 연구 개발 돈을 이제 여기다가 쏟아 붓기 시작합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올해도 문제점을 개선해서 엄청나게 생산하기 시작하고 또 중요한 것이 미국의 과학이 여기서도 접목이 됩니다. 진가가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컴퓨터였습니다. 사실 2차 세계대전 때도 컴퓨터가 광범위하게 쓰였습니다. 아날로그 컴퓨터가 그때는 아날로그, 기계식 컴퓨터가 와닿지가 않아. 기계식 그러니까- 컴퓨터. 쉽게 말해서 수백 개의 톱니바퀴가 아니에요. 톱니바퀴가 돌아서 컴퓨터가 된다고요? 일본군 상선을 격침시킨 것 이외에 태평양 작전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미 해군기들이 추락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바다에 떠 있잖아요. 네네. 이거를 구출하는 작전에 잠수함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아하. 명칭이 미션 라이프 가드입니다. 루미스를 구출한다. 그래서 정말 많은 조종사를 구출해요. 아. 전략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게 길어지는 보급선 문제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보급선을 어떻게 끊느냐의 문제들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저는 아주 굉장히 결정적인 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